보면 알겠지만은 이 하이퍼레츠 패브릭의 구조가 이더리움하고 상당히 좀 유사해요. 이더리움하고. 이게 블록체인 하이퍼레츠 패브릭의 블록체인 구조인데 블록들을 이렇게 쭉 연결했고요. 이 블록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어떤 정보 들어갈까? 당연히 거래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거래 정보들이 들어가고 이 거래에 이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실행하는데 그런 어떤 복잡한 계약 같은 그런 것 갖다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들이 이제 블록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블록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 체인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체인 코드를 갖다 실행하는 그런 거래들을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체인 코드를 실행한 결과, 스마트 컨트롤을 실행한 결과가 이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더리움 같으면은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스테이트 트리에다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스테이트 트리. 그것처럼 여기도 이 블록에 있는 체인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를 월드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월드 스테이트. 전체 상태 자료 구조. 그 상태 자료 구조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이더리움의 블록체인하고 구조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방식은 훨씬 좀 이렇게 제너럴해요. 일반적인 훨씬. 이더리움 같으면 그 상태 정보를 계좌 정보, 어카운트 기반의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의 변수들에 관한 정보도 이렇게 버전을 관리해가면서 상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그 정보에 대한 이름, 어떤 정보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이름을 보통 키라고 그러잖아요. 키, 그죠?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키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는데, 그 키에 대한 결과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뭐에 따라서 거래를 실행함에 따라서 어떤 키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키에 대한 값을, 어떤 키에 대한 값이 계속 바뀌니까 그 키에 대한 버전을 계속 관리하는 거죠. 이 키에 대한 버전이 얼마일 때는 값이 얼마였고, 키 버전이 얼마일 때는 값이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버전도 키 밸류 스토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 어떤 정보에 대한 이름, 키, 값, 밸류인데 그 키에 대한 버전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거래가 실행할 때마다 변경되는, 갱신되는 그런 상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월드 스테이트의 자료 구조를 갖다 이렇게 유지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개념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상태 정보를 머클 패트리셔 트리로 하나의 상태 정보 스테이트 트리를 유지하는 거하고 개념은 이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게 좀 훨씬 더 일반화된 그런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까 어떤 정보에 해당되는 키하고 값하고 그다음에 이 키에 대한 버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태 정보를 어떤 자동차의 소유주를 이렇게 이제 갱신한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체인 코드에서 어떤 스마트 계약에서 지금 현재 1, 2, 3, 4에 해당되는 차량 번호가 1, 2, 3, 4인 그 차의 주인이 카 오너가 박이라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카 메이커는 현대고, 근데 이 차를 팔았어요. 그죠? 거래를 통해 차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카 넘버는 그대로 이렇게 1, 2, 3, 4를 보고 카 오너가 박에서 김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때 카 메이커는 그대로 현대죠. 그런데 이때 요 상태, 그러니까 오너가 박일 때의 상태 정보하고 김일 때의 상태 정보 이렇게 변경된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카 오너의 이 버전, 요 키, 오너가 이제 이 오너 정보에 대한 이제 키인데, 요 키에 대한 버전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박일 때는 그 버전이 5였다 그러면은 값이 이제 그 소유주가 2로 바뀌었잖아요. 박에서 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의 카 오너 요 키의 버전은 6으로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6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상태라고 그러면은 현재 상태의 카 오너 키의 버전이 6이고 그때 카 오너는 2고 그 전 버전이 5일 때는 카 오너가 박이고 이런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서 다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갱신될 때마다 그 정보의 이름에 해당되는 키의 버전을 관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상태 정보를 전체 거래가 실행될 때마다 변경되는 정보의 상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키, 정보에 대한 이름에 해당되는 키가 있으면 이 키에 대한 버전이 있고요. 그 버전일 때의 키의 값, 밸류.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의 상태가 유지가 되게. 이런 것들의 이제 집합 형태로 상태 정보가 유지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상태 추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레저는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요 레저, 요 블록들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합쳐서 레저라고 그러는데 요 레저에는 거래 정보들만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시스템하고 하이퍼레지 패브릭하고는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래들이 이렇게 여러 참여자들이 거래를 갖다 포스팅 하잖아요.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블록에 그 거래를 저장하는 순서를 딱 정해. 그 거래에 대한 순서를 갖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해서 블록을 포스팅하면은 그 블록을 유지하는, 그 블록을 받은 모든 채굴자나 풀 노드들이 그 블록에 있는 거래를 하나씩 실행하면서 검증을 다 한다. 그래서 블록에 들어가는 거래의 순서가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블록에서 거래가 실행되는 순서가 다 동일하고 각 거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 스마트 계약도 디터미니스틱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솔리디티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순서의 거래를 솔리디티로 작성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죠. 대신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이 돼요. 패러하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블록에 저장된 거래들의 순서대로 그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능을 갖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실행을 해요. 어디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 실행해서 이게 거래로 적절한 거래인지 거래 결과가 이렇게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먼저 해. 그리고 그 실행된 그 결과
실행 결과가 포함된 거래 있잖아요. 실행 결과가 포함된 거래. 물론 그 실행 결과가 아직까지 블록체인에 저장은 안 돼. 거래에 실행된 결과가 포함된 그 거래를 포스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동일한 블록에 동일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동일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갖다 딱 매기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그 블록에 대한 그 동일한 블록에 대해서 합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의, 콘센서스를 이렇게 확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실행 결과까지 포함된 거래를 가지고 블록에 들어가는 순서를 갖다 정해요. 순서를.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죠? 순서를 정한 다음에 실행하는 게 아니고 실행한 다음에 실행 결과까지 포함된 그 거래들을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그 실행 결과를 일단 검증을 하고 누가 그 저기 블록체인을 유지할 그 피어들이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은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확정을 해서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런 거죠.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 실행은 여기 되어 있으니까요. 실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 거래를 받아가지고 거래에 그러니까 실행 결과까지 이제 얘가 받은 거죠.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그 실행 결과를 갖다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블록체인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확정한다. 커밋한다고 그러거든요. 커미팅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를 해요. 좀 다르잖아요. 그 실행하는 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실행하는 경우 먼저 실행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블록체인을 이렇게 확장 이런 방식. 근데 거래를 실행하는 게 여기서 이제 순서를 정하고 거래를 실행한다 이러면은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거래를 그러니까 내가 블록을 받으면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가 그 적합한 거래인지 안 거래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실행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거래가 모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시스템에서 피어들에서 다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실행을 특정한 노드한테 실행을 의뢰를 해요. 물론 그 노드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한 군데에서만 예를 들어서 은행이 뭐 여러 개 은행이 연합해서 블록체인 유지한다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전부 다 우리 각각 은행마다 하나씩은 전부 다 실행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인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실행된 결과를 우리가 다 공유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것에 따라 달린 거지만 어쨌든 이 실행을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실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딱 지정된 표에다가만 실행을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래를 실행하는 그런 노드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인돌싱 표라고 합니다. 인돌싱 노드라고 합니다. 이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하고 거래하고 거래 정보하고 같이 블록에 들어갈 순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요. 콘센서스 노드들이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딱 뿌려줘가지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그런 노드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블록체인에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뭐 전체 시스템에 전체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모든 시스템이 모든 노드들이 다 실행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노드들만 실행하기 때문에 정해진 노드들이 실행할 수 있는 노드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서로 다른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패러하게 실행이 가능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기존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동일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디터미스틱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이런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이었는데 하이브리드 팩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체인 코드,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그 거래
를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은 정해진 이런 인도스라고 이야기하는 보정 피어들한테만 의뢰를 해서 실행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근데 이 보정 피어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전체는 절대로 아니에요. 전체는. 그래서 거래가 여러 개 있으면은 뭐 어떤 거래는 얘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 어떤 거래는 얘들한테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거래를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실행 결과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실행 결과를 받아가지고 실행 결과하고 거래 정보하고 같이 포스팅을 해가지고 이 거래들을 다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블록에다가 이렇게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저장할 건지를 합의한다. 그런 메커니즘을 오더링한다, 이렇게 순서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그 작업을 콘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콘센서스. 어떤 블록을 인정할 건가 하는 문제를 하는 블록을 결정하는 문제를 갖다 콘센서스 프로토콜을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어떤 블록에 저장되는 거래들의 순서에 대해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더링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수화 서비스.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합의가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모든 피어들한테, 물론 그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피어가 인돌싱 피어도 당연히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모든 피어들한테 보내가지고 검증을 다 하는 거죠. 얘들이 실행한 그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확정해서 자기가 유지하는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좀 다르잖아요. 실행을 먼저 하고, 실행하는 그런 피어를 실행하는 노드를 인돌싱 노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금 추상적이긴 하죠. 추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복잡한 그런 어떤 계약을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블록체인에다 올려놓고 이 거래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뭔가 그 거래를 요청하면은 그때 그 거래를 요청된 거래는 누가 실행하게 할 건가 이런 거는 체인 코드를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 개발자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인돌싱 노드가 되게 만들 건가? 그럼 얼마든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그 노드한테 실행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블록체인에다 포스팅하면 된다. 그래서 실행을 특정한 한 군데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만약에 딱 실행을 하면은 그 실행 결과는 항상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자바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한 시스템에서 한 노드에서 실행해가지고 항상 그 결과를 모든 노드들이 공유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거래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항상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한 노드에서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시스템에서 실행하던 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같아지는 그런 디터미니스틱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솔리디티 같은 랭귀지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실행을 한 노드에서만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인돌싱 노드가 여기 있죠. 이 인돌싱 노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한 군데서만 실행이 되니까 그 결과는 다른 노드들이 좀 더 공유하면은 항상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여러 군데에서 실행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실행 결과가 자바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러면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시간 정보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시간 정보를 갖다 읽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다. 그 계약 코드에, 체인 코드에. 그러면은 인도싱 노드마다 실행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값을 쓸 건가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 5개 인도싱 노드가 측정한 시간 값에 뭐 평균 값을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뭐 어떤 누가 이렇게 측정한 값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non-deterministic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지만 블록체인에서는 항상 그 결과가 체인 코드, 스마트 계약을 실행한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 실행 결과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데, 실행 결과를 그때 실행 결과를 알려주는 자료 구조를 이 양반들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 이게 잘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트랜잭션을, 거래를 실행했을 때 그 실행 결과를 어떻게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냐면은 우리 자료 구조 리드 셋하고 라이트 셋으로 이 두 개의 자료 구조로 이렇게 값을 갖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라이트 셋은 뭐냐면은 처리 결과 처리 결과 정보. 뭐야? 리드 셋은 뭐냐면은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읽었는가, 어떤 정보를 읽었는가. 읽은 정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읽은 정보라는 게 정보의 이름이 키잖아요. 키. 정보의 이름이 키잖아요. 어떤 정보를 읽었는가, 어떤 키에 해당되는 값을 읽었는가 이런 거죠. 이 키에 대한 값을 읽었는데 그때 그 키의 버전이 뭐냐, 버전. 현재 이 값을 읽었을 때 버전이 뭐냐, 버전. 요게 중요해요. 어떤 버전의 값을 읽어가지고 그때 그 버전의 값을 읽어서 처리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다 하는 그걸 결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그때 그 읽은 정보의 버전이 뭐냐 그렇게 알려주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나중에 좀 보기라고요.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기라고. 그렇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다음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거래를 처리하는 어떤 구조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존의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 같은 이런 데하고 좀 다르다. 순서를 먼저 정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행하고 순서를 정하고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시스템하고 다른 큰 이제 다른 부분이 멤버십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허가된 참여자들만 이렇게 이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멤버십 서비스를 멤버십 서비스 제공자를 설계할 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누가 뭘 했는지를 항상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지금 뭐 금융 시스템 접근할 때 당연히 그렇죠. 내가 뭘 했으면은 내가 한 게 맞다는 거를 당연히 그 뱅킹 서버에서 당연히 그거를
검증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 나중에 안 했다 이러면 당연히 그 부인을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런 기능이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임성을 보장한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 책임성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하고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하고 약간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항상 뭔가를 할 때마다 나의 신원정보가 이렇게 노출돼야 된다 이러면은 내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내가 누구라는 거를 알 수는 있지만 내가 뭔가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거래를 실행을 할 때, 거래를 요청할 때마다 나에 관한 나의 신원 정보는 노출이 안 되게. 그래서 제3자가 나에 관한 어떤 프라이버시 정보를 수집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거는 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에 근거를 했었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참여자, 여기는 뭐 저기 일반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아까 그런 노드들도 마찬가지인데 노드나 클라이언트나 전부 다 인증기관을 CA라고 그러거든요. CA Certification Authority라고 그러거든요. CA 인증기관. 대표적인 인증기관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증기관 어디입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인증기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공인인증서를 발행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네? 코스콤에서 발행한 저기 공인인증서 씁니까? 어디서 발행한 것이요? 네? 공인인증서를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신한은행은 발행 그 등록을 대행만 해주는 거죠. 발행하는 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냐? 금융결정입니다. 금융결정. 우리가 왜냐하면 금융 서비스를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공인인증서를 써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가지고 뭐 여러분들 세금 신고 같은 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신고할 때도 쓰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민원 같은 거 이렇게 그 전자 민원 같은 거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정부 기관에 저기 로그인할 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인증서를 발행하는 그런 기관을 Certification Authority라고 하거든요. Certification Authority, CA. 그래도 여기도 CA를 활용하는데 CA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신원을 확인해서 그 신원이 맞다는 것을 이 신원을 가진 사용자의 공개 키가 맞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인인증서죠. 그때 뭐를 인증해주는 거냐면 여기에 기록된 공개 키가 이 사용자의 공개 키가 맞다. 이런 걸 증명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인인증기관이 크게 보면 여기서 세 가지 공인인증기관을 써. 종류 하나는 뭐냐면 계속 헷갈리네. 저것도 내가 만든 것 같은데. ECA, Enrollment, 그러니까 등록하는, 그러니까 등록된 참여자가 맞다. 이 공인인증서는 이 시스템에 하이프레츠 패브릭에 등록된 참여자의 공개키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인증서를 발행하는 EC, 인롤먼트 서티피케이션 오서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그 등록된 사용자가 거래를 이제 많이 이렇게 포스팅 할 거 아닙니까? 거래를. 블록체인 상으로 거래를 포스팅 하죠. 그죠? 근데 거래를 포스팅 할 때마다 동일한 인증서를 쓰면은 그 사용자로부터 포스팅되는 거래를 그러니까 누군가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은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포스팅하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 동일한 인증서를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등록된 인증서를 가진 이 참여자가 거래를 실행할 때마다 거래를 한번 보낼 때마다 그 거래를 보낼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트랜잭션 서티피케이트, 트랜잭션을 포스팅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별도로 발행을 다 할 수 있게. 근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인롤먼트 시에 그러니까 이 등록 그 인증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참여자마다 트랜잭션 서티피케이트는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를 포스팅할 때마다 다른 트랜잭션 서티피케이트, 거래 인증서를 사용하게. 근데 그 거래 인증서하고 인롤먼트 등록 인증서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절대로 추론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인증서를 포스팅하더라도 거래를 갖다 포스팅할 때 거래 인증서를 같이 포스팅하더라도 그 거래 인증서가 누구의 등록된 사용자의 거래 인증서를 그 거래 인증서 인증을 아무도 추론을 못하게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 그리고 이 TLSCA는 저거 있죠. 우리 웹 인증 HTTP 쓸 때 Secured HTTP 세션을 할 때 사용하는 게 HTTPS잖아요. 그죠? HTTPS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이 이게 TLS거든요. TLS. Transport Layer Security라는 프로토콜을 쓰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진 건 그 전 버전 SSL로 보통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스탠다드 버전이 TLS거든요. 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 이 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로토콜에서 상대방을 인증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인증서를 TLS 인증서라고 그래요. TLS 인증서를 발행하는 그런 인증기관을 TLSCA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인증기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인인증서하고 유사한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당연히 인롤먼트 CA겠죠. 그죠? 등록 CA, 등록 인증서를 이렇게 발행하는 등록 인증서에 해당되는 거고 이 트랜잭션 CA는 거래를 포스팅할 때마다 사용하는 물론 거래마다 다른 인증서를 쓰게. 요거는 HTTPS, 시큐리티가 보장되는 트랜스포트 커넥션을 설정할 때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커넥션마다 별도의 인증서를 쓰는 게 아니고 한번 인증서, 하나 인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인증서를 가지고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분산 시스템이잖아요. 중앙에 어떤 서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앙에 어떤 서버가 없이 어떤 기능을 분산해서 P2P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유일하게 멤버십 관리를 하는 이 MSP는 어떤 중앙에 시큐리티 서티피케이션 오소리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인증서를 발행해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지금 공인인증서 체계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융결제원에서 공인인증서를 하나를 발행하면 우리 이걸 가지고 여러 은행에서도 쓰고 여러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걸 발행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상에서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자기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조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컬한 게 지금 새로운 핀테크 시대에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안 받으니까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뭐 다른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제 P2P 시스템으로 가면서 멤버십 관리가 필요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P2P 같은 경우는 중앙에 어떤 그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버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멤버십을 관리하는 인증기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을 두고 거기서 발행된 인증서를 가지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메커니즘이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시대에 사용자 관리, 참여자 관리가 필요하면은 다시 공인인증서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 돌아가야 된다. 뭐 돌아가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실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컬한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아이러니컬한 거고. 근데 이제 이 리눅스 예단에서 하이브리드 패브릭을 만든 사람들이 설계할 때 볼 때 이게 가장 적합한 게 공인인증서 같은 체계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공인인증서 같은 게 새로운 앞으로 미래에는 상당히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뭐 간단한 생체 인증 이런 걸 쓴다든지 뭐 어떤 뭐 이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노먼트시의 등록 인증기관에서 참여자 인증서를 하나 받으면 그 인증서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트랜잭션 인증서를 발급을 받는데 TCA를 통해서 거래 인증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나 포스팅할 때마다 사용할 거래 인증서를 잔뜩 내가 이렇게 발급을 받아가지고 거래 하나를 포스팅할 때마다 거래 인증서를 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 거래 인증서에 들어가는 정보, 거래 인증서는 절대로 내가 등록된 나의 신원 정보가 절대로 노출이 되지 않게 거래 인증서를 발행하되 그 거래 인증서하고 나의 등록 인증서하고는 등록 인증서하고는 연관이 돼 있다, 바인딩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그렇게 거래 인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한다는 그러니까 거래 인증서를 통해서 나를 증명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그 거래 인증서에 있는 공개 키 있잖아요. 공개 키.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내가 포스팅하는 이 거래에 내가 작성한 서명이죠. 서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서명을 검증하는 공개 키가 나의 나의 등록 인증서에 있는 공개 키하고 연계가 돼 있게 그렇게 키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의 신원 정보는 노출되지 않지만 나의 신원 정보에 해당되는 등록 공개 키하고 그 다음에 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에 있는 공개 키가 항상 바인딩이 돼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어떻게 조금 이렇게 좀 다르죠, 그죠? 블록체인 시스템 같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블록체인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 이러면 보통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유래된 비트코인 기반의 블록체인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중앙 집중 시스템을 분산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장부를 관리하는데 특정한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지, 뭐 이렇게 저기 누구든지 블록체인 생성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의 블록체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내가 이게 무지 이렇게 좀 양이 많아요. 이렇게 양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요약을 너무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설명하면서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조금 약간 내 스스로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개념은 어쨌든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이프렌즈 패브릭 가지고 비즈니스 형태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블록체인 교육기관 같은 데서 보니까 하이프렌즈 패브릭 가지고 이렇게 실습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데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것들하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하고 매핑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저게 적용이 안 되니까, 금융 실명제라든지 뭐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규제 메커니즘하고 호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멤버십 서비스 기반으로 시스템 동작하는 거니까요. 그 멤버십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신원 확인하는 거고, 신원 확인한다는 게 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대신 특정한 뭐 이렇게 서버에 의존하고, 그 서버는 비공개로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프라이빗한 인포메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블록체인으로 유지를 하고 트랜스페어런트한테 유지를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죠.